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처마 끝에서 이어지는 물방울들이 마당의 돌 위에 닿을 때마다 내는 그 차분한 울림. 나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집중한다. 시야는 흐릿하지만 마음만큼은 정밀해야 한다고 늘 스스로에게 다짐해왔으니까. 먹을 가는 소리가 시작된다. 벼루 위에서 먹돌이 천천히 움직이며 내는 거친 마찰음. 손끝으로 한지의 결을 어루만진다.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그 감촉이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 아마도 다른 감각들이 흐려진 탓일 것이다. 괜찮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괜찮다는 말을 되뇌이면 정말 괜찮아질 것만 같아서.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도 안다. 아침 약을 먹을 시간이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약 봉투를 집어든다. 라벨의 글자들이 흔들려 보인다. 안경을 다시 써도 마찬가지다. 글자들이 춤을 추듯 어른거린다. 약을 손바닥에 털어내니 모양이 조금 다르다. 전에 먹던 것보다 더 작고 색깔도 미묘하게 달라 보인다. 냄새도 그렇다.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향이 코끝을 스친다. 별일 아닐 거야. 제약회사에서 제조 방식을 바꿨을 수도 있고 내 감각이 예민해진 탓일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거실로 나와 남편의 책상을 정리한다.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손을 대지 못한 서랍들이 있다. 재단 통장이 들어있는 서랍을 열어본다. 통장 표지에 작은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다. 남편의 글씨로 뭔가 적혀 있는데 이름들인 것 같다. 하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 가려진 이름들. 왜 가렸을까?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갑다. 마당 한쪽에서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는데 발이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무릎이 아프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기척이 느껴진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담장 너머에서일까 아니면 대문 쪽에서일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 여보세요 하고 소리를 내봤지만 대답은 없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 기척도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집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잠갔다. 손이 떨린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들이 늘어나는 건가? 약 때문일까? 아니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까?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는데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다. 언제부터 이렇게 야위었을까? 눈가의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고 어깨도 더 움츠러든 것 같다. 거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지만 시야가 흐려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흔들리는 글자들, 바뀐 약의 모양과 냄새, 가려진 이름들,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 하나하나는 사소한 일들이지만 모두 합쳐지니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든다. 괜찮다. 다시 한번 되뇌어 본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는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만 밤새도록 내 귓가를 맴돌 뿐이다. 시야는 흐려도 마음은 정밀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그것만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테니까. 오늘은 이설아가 찾아왔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주 안부를 묻던 그 젊은 사회복지사다. 항상 단정한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선생님이라 부른다. 오늘도 그랬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묻어 있다. 나는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 대답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일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녀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들며 말을 이었다. 사기나 억지 계약 같은 것들 말이에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서류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왔어요. 법적 안전장치라는 말이 나왔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 그녀는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판단력이 흐려지시거나 몸이 불편해지실 때를 대비해서 미리 안전망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서류만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고맙다고 말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었다. 이런 젊은 사람이 나 같은 늙은이를 걱정해 준다니.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손톱이 무의식 중에 한지를 긁고 있었다. 사각사각 작은 소리가 계속 났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신호였다. 설아가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송태주가 찾아왔다. 동네 약국 사장이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우리 집 약을 담당해왔던 사람이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도 시원시원해서 믿음직스러웠다. 선생님, 약 어떠세요? 요즘 몸은 좀 어떠시고요? 그가 큰 봉투를 들고 들어섰다. 새로운 약들이 들어있었다. 이번에 더 좋은 성분으로 나온 약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최신 성분으로 만든 거라 훨씬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는 약병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다. 이전 약보다 부작용도 적고 편해지실 거예요. 처방전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다. 그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했어요.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져서 간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편해지실 거예요, 정말로요. 편해지실 거예요. 그 말을 3번도 넘게 했다.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체면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손가락은 또다시 한지를 긁고 있었다. 사각사각 그 작은 소리가 내 불안감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 모두 떠나고 나서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둘 다 나를 걱정해주는 좋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설아의 법적 안전장치라는 말도 그렇고 송태주의 새로운 약에 대한 지나친 확신도 그렇고 저녁 무렵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다. 실루엣만 보였지만 설아 같았다. 그녀가 전화를 받으며 웃고 있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싶어 그냥 지나쳤는데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다. 이번에는 송태주 같았다. 그도 웃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이 각각 전화를 받다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둘 다 기분 좋아 보였다. 뭔가 좋은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설아가 두고 간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서 잘 이해되지 않았다. 안경을 써도 글씨가 흐릿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내가 서명해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설아가 다시 찾아왔다. 어제 드린 서류들 검토해 보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정리해 둘게요.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서류들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잠깐 들여다봤다. 여러 개의 열쇠가 달려 있었는데 그중 몇 개는 내가 본 적 없는 것들이었다. 설아가 떠나고 나서 마음이 더욱 불편해졌다. 걱정은 달콤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고마웠다. 하지만 질문들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왜 갑자기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걸까? 왜 처방전 없이 약을 바꿔주는 걸까? 왜 둘 다 같은 시간에 전화를 받으며 웃고 있었을까?
손톱으로 한지를 긁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내 마음속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일 거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단지 직감만이 경고하고 있을 뿐이었다. 오늘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급하고 거칠었다.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을 때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다. 짙은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고 숨소리가 탁했다. 마치 어디선가 뛰어온 것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말도 빨랐다. 서둘러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듯한 분위기였다. 저는 선생님 남편의 제자입니다. 유품이 필요합니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였다. 제자라고? 남편에게 그런 제자가 있었나 싶어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더 당황스러운 건 그의 태도였다.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유품을 달라고 했다. 무슨 유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물었지만 그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그냥 중요한 것들이라고만 했다. 스승님이 남기신 서류나 작품들 말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중하게 말했다. 제자라면 인사부터 하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언제부터 남편의 제자셨는지 알고 싶어요. 예의는 기본이니까요. 그제야 그가 잠깐 멈췄다. 강도윤이라고 소개했다. 몇 년 전부터 남편에게 서예를 배웠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을 보니 붓을 잡은 손 같지 않았다. 가죽 장갑 사이로 보이는 손가락이 거칠고 굵었다. 서예가의 손이라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의 손 같았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있는 오래된 문갑을 열어보려고 했다. 남편의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문갑을 만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숨겨진 서랍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았다. 손으로 문갑의 옆면을 더듬어 보니 미세한 틈이 있었다. 평소에는 몰랐던 비밀 공간이었다. 남편이 뭔가를 숨겨둔 걸까? 궁금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려는데 강도윤이 뒤에서 재촉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나중에는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뭐가 복잡해진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의 태도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제자라면서 왜 이렇게 급하게 굴까? 무엇을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 그리고 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서 유품을 달라고 하는 걸까? 더 의심스러운 건 그의 외모였다. 가죽 장갑도 그렇고 옷차림도 범상치 않았다. 검은색 후드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 그리고 무거운 부츠를 신고 있었다. 영락없이 무슨 나쁜 일을 꾸미는 사람 같았다. 혹시 도둑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의 유품을 함부로 내어줄 수는 없거든요. 제자라고 하시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강도윤은 잠깐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다. 선생님, 정말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의 말에는 묘한 위협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돌아가시라고 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손님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강도윤은 한동안 망설이더니 결국 돌아갔다. 그가 떠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냄새가 남아 있었다.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인 듯한 불쾌한 냄새였다.
아마 그의 가죽 장갑이나 옷에서 난 냄새인 것 같았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거든요. 무슨 뜻일까? 무엇을 후회한다는 걸까? 혹시 정말로 남편의 제자였는데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가 제자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남편은 제자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는데 강도윤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그의 손이나 태도를 보면 서예를 배운 사람 같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강도윤의 방문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계획된 일일까? 설아와 송태주의 이상한 행동과 연관이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문갑에 숨겨진 서랍도 신경 쓰였다. 남편이 왜 그런 공간을 만들어뒀을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강도윤이 찾던 유품이 혹시 그 안에 있는 건 아닐까?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문갑을 살펴봤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더듬어 보니 확실히 숨겨진 공간이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다. 내일 다시 천천히 살펴봐야겠다. 강도윤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는 건 누구일까? 나일까? 아니면 그일까?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꿈에서도 강도윤의 탁한 숨소리와 기름 냄새가 계속 따라다녔다. 오늘 아침 일찍 최상만 아저씨가 찾아왔다.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우체부 일을 했던 분이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우리 집을 드나들며 안부를 묻곤 했다. 퇴직한 지는 몇 년 되었지만 여전히 동네 사정에 밝고 정이 많은 분이다. 선생님, 어제 이상한 사람이 왔다면서요? 상만 아저씨가 현관에 서서 물었다. 강도윤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다. 갑자기 나타나서 남편의 제자라며 유품을 달라고 했던 일, 예의 없는 태도와 의심스러운 외모에 대해서도 상만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도둑질하러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만 아저씨가 말했다. 얼굴을 보니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급하긴 했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했다. 상만 아저씨는 가방에서 두꺼운 수첩을 꺼냈다. 낡고 해진 표지에 등기 배달 일지라고 적혀 있었다. 이거 제가 우체부 할 때 쓰던 개인 기록이에요. 상만 아저씨가 수첩을 넘기며 말했다. 선생님 남편분이 참 특이한 분이셨거든요. 새벽마다 같은 주소들로 등기를 보내셨어요. 수첩을 받아들었다. 종이가 바삭바삭 소리를 냈다. 오래된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손끝으로 글자들을 더듬어 읽어보려 했지만 글씨가 작아서 쉽지 않았다. 여기 좀 보세요. 상만 아저씨가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다. 이 주소들 모두 보육원이나 요양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장애인 시설, 여기는 독거노인 지원센터고요. 내 마음이 뛰기 시작했다. 남편이 그런 곳들에 돈을 보냈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재단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들의 행방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보내는 이유를 안 적은 날은 없었습니다. 상만 아저씨가 계속 설명했다. 항상 메모를 적어주셨어요. 생활비 지원, 의료비 보조, 교육비 후원 이런 식으로요. 정말 꼼꼼한 분이셨어요. 일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빼곡했다. 아이들 겨울옷, 할머니 수술비, 휠체어 구입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이는 누군가를 살렸구나. 속으로 중얼거렸다. 재단의 돈이 엉뚱한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던 것이다. 남편다운 일이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던 그 사람다운.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다. 그럼 강도윤은 왜 유품을 찾는 걸까? 남편이 선행을 했다는 증거를 없애려는 건 아닐 테고, 아니면 그 반대로 그 증거를 지키려는 건 아닐까? 상만 아저씨가 일지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특정 날짜에 다른 이름들이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이름들인지 물어봤다. 상만 아저씨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가리켰다. 이설아, 송태주. 이 두 이름이 몇 번 나와요. 하지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이설아와 송태주라니. 최근에 나를 찾아와 도움을 주겠다던 그 두 사람 말인가.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이상했다. 언제 적힌 건지 날짜를 확인해 봤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일지에 적혀 있는 걸까? 상만 아저씨도 고개를 갸웃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즈음에 선생 남편께서 더 자주 등기를 보내셨거든요. 일지를 더 꼼꼼히 살펴봤다. 손끝으로 한 글자씩 더듬어가며 읽었다. 그러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설아와 송태주의 이름이 나오는 날에는 등기 발송량이 평소보다 많았다. 그리고 보내는 곳도 더 다양했다. 혹시 그 두 사람이 남편의 기부 활동에 관여했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왜 지금에 와서 나에게 법적 안전장치나 새로운 약 이야기를 하는 걸까?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상만 아저씨가 일어서며 말했다. 어쨌든 그 강도윤이라는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눈빛이 간절했거든요. 뭔가 중요한 일 때문에 온 것 같았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혹시 내가 강도윤을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그가 정말로 남편과 관련된 중요한 일로 온 건 아닐까? 상만 아저씨가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남편의 기부 활동, 이설아와 송태주의 이름, 그리고 강도윤의 갑작스러운 방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남편은 정말로 좋은 일을 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그들의 삶에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다. 문제는 왜 강도윤이 그 유품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설아와 송태주가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지였다. 상만 아저씨의 일지가 첫 번째 퍼즐 조각을 제공해 주었다면 이제 나머지 조각들을 찾아야 할 때였다. 저녁 무렵 문갑에 숨겨진 서랍을 다시 살펴봤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니 그 안에 남편의 기부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없다던 강도윤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혹시 그가 찾던 것이 바로 그 서류들인 건 아닐까? 오늘 오후 강도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현관으로 나가보니 그가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표정도 어제보다 진중해 보였다. 선생님,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너무 급하게 굴었네요. 오늘은 제대로 설명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거실로 안내했다.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재단 회계 사본이라고 적힌 표지가 보였다. 그 옆에는 기부 영수증 누락 목록이라는 제목의 다른 서류도 있었다. 이게 뭔가요? 내가 물었다. 강도윤은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스승님의 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계에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들여다봤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내 눈으로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강도윤이 옆에 앉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기 보세요. 그가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기부금으로 들어온 돈이 실제 기부처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상담료, 약품비, 관리비 이런 명목으로요. 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남편이 했던 좋은 일들이 누군가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말인가? 누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물어봤지만 강도윤은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다. 이건 기부 영수증 목록이에요. 스승님께서 실제로 기부하신 곳들과 장부에 기록된 곳들이 다릅니다. 그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실제로는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돈을 기부하셨는데 공식 기록에는 일부만 남아 있어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게 문제입니다. 강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다. 누군가 그 차액을 빼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스승님께서 남기신 유품 중에 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제 그를 도둑으로 의심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는 남편의 유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내가 고개를 숙였다. 어제 당신을 오해했어요. 도둑인 줄 알았거든요. 강도윤이 쓴웃음을 지었다.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유품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저도 너무 서툴렀습니다. 그럼 정말로 남편의 제자였던 건가요? 내가 확인하듯 물었다. 네, 맞습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께서는 서예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약자를 돕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어제의 거친 모습과는 달리 오늘의 강도윤은 정중하고 간절했다. 그런데 왜 혼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재단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되잖아요. 강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관련된 사람들이 재단 내부에 있거든요.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게 조작되어 있어요. 서류를 다시 살펴보니 정말 교묘했다. 상담료나 약품비 같은 명목은 얼핏 보면 정당한 지출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액이 과도하거나 실제 서비스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 돈들이 실제로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하지만 패턴을 보면 특정 개인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선생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라니. 혹시 최근에 나를 찾아온 그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선생님, 저는 스승님의 뜻을 지키고 싶어요. 강도윤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분이 평생 해오신 좋은 일들이 더럽혀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의 말에 감동받았다. 남편의 제자답게 스승의 신념을 이어가려 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어제 그를 의심했던 것이 더욱 부끄러워졌다.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스승님께서 남기신 서류들 중에 회계 관련 자료가 있을 거예요. 강도윤이 설명했다. 특히 개인적으로 보관하셨던 영수증이나 메모들이 중요해요. 그것들이 조작의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문갑에 숨겨진 서랍이 떠올랐다. 혹시 그 안에 강도윤이 말하는 자료들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강도윤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남편의 유지를 더럽히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선생님, 강도윤이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선생님 눈보다 마음이 더 빠릅니다.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계시잖아요. 맞았다.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불안했던 이유가 이것이었나 보다. 이설아의 법적 안전장치,
송태주의 새로운 약,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징조들.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강도윤이 진지하게 말했다.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해요. 스승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평생 쌓아온 선행이 누군가의 탐욕으로 더럽혀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비록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남편에 대한 마지막 의리였다. 오늘부터 특별한 훈련을 시작했다. 강도윤과 상만 아저씨의 도움으로 계획을 세웠다. 만약 누군가 나를 속이려 한다면 나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준비의 핵심은 내가 평생 해온 서예였다. 눈을 감고 앉았다. 붓을 잡는 손의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시야가 흐릿해진 지금 손의 기억이 더욱 중요해졌다. 붓끝이 한지에 닿는 순간의 촉감, 먹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느낌, 손목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든 것을 기억해야 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코로 들어오는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든다. 그리고 천천히 내쉰다. 호흡이 고르게 되면서 손떨림이 줄어들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안정감이었다. 첫 번째 연습은 내 이름을 쓰는 것이었다. 눈을 감고 박연아라는 세 글자를 써내려갔다. 붓끝이 종이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내 귓가에서 크게 울렸다. 마치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글자가 삐뚤어졌다. 선이 흔들리고 균형이 맞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붓을 잡고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써내려갔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나아졌다. 강도윤이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눈을 감고도 이렇게 정확하게 쓰시다니. 50년 넘게 붓을 잡아온 손이에요. 내가 답했다. 이 손은 내 의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상만 아저씨는 다른 일을 맡았다. 최근 이설아가 가져온 서류들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오랜 우체부 경험으로 쌓인 인맥을 활용한다고 했다. 선생님, 후견인 관련 서류는 보통 공증을 받아야 해요. 상만 아저씨가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죠.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최근 동향을 알아보겠어요. 강도윤은 더 구체적인 준비를 맡았다. 공증 사무소의 일정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녹음 장치도 준비한다고 했다. 만약 누군가 나를 속이려 한다면 그 순간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는 안전에 의존해왔다. 이설아가 말하는 법적 안전장치, 송태주가 주는 새로운 약들, 모두 남이 정한 안전이었다. 이제는 달랐다. 내가 정한 안전을 만들어야 했다.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내 손으로 만드는 안전 말이다. 서명 연습을 계속했다. 눈을 감고 박연아라는 이름을 수십 번 썼다. 처음에는 삐뚤어졌던 글자들이 점점 안정되어 갔다. 붓을 잡는 손의 힘도 일정해졌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각서 쓰기도 연습했다. 나 박연아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글을 쓴다는 문장부터 시작해서 내 재산과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들을 눈을 감고 써내려갔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내 의지를 담았다. 붓끝에서 나오는 소리가 음악 같았다. 사각사각, 스르르, 톡톡. 한지의 거친 표면과 부드러운 붓털이 만나며 내는 미묘한 소리들. 그 소리들이 내 마음을 진정시켰다. 며칠간의 연습 끝에 확신이 생겼다. 이제 누가 어떤 서류를 들고 와도 내가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손으로 느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상만 아저씨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이 지역에서 후견인 관련 서류가 급증했다고 했다.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람들이 계속 등장한다고 했다. 강도윤도 준비를 마쳤다. 공증 사무소의 일정을 파악했고 작은 녹음기도 구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다. 이제 마지막 연습이 남았다. 내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글을 쓰는 것이었다. 눈을 감고 붓을 잡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손의 힘을 조절하며 한지 위에 글자를 써내려갔다. 내 의사.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거부하는 것,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 모든 것이 그 두 글자 안에 있었다. 붓끝이 마지막 획을 그어 내려갔다. 의사의 사자가 완성되는 순간 내 손에서 힘이 빠졌다. 하지만 그것은 지친 것이 아니라 만족감이었다. 드디어 내가 원하는 글씨를 완성한 것이다. 강도윤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선생님, 정말 완벽해요. 눈을 뜨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눈을 천천히 떴다. 한지 위에 쓰인 내 의사라는 글자가 보였다. 비록 흐릿하게 보였지만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내 손이 쓴 글씨라는 것을, 내 의지가 담긴 글씨라는 것을. 이제 준비가 끝났다.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었다. 내가 직접 판단하고, 내가 직접 결정하고, 내가 직접 행동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남이 정한 안전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도장을 집어들었다. 손에 쥔 도장의 무게가 예전과 달랐다. 더 무겁고 더 단단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바로 내 의지의 무게였다. 내 결정의 무게였다. 밤이 깊어갔지만 마음은 오히려 밝았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두렵지 않았다. 나에게는 50년 동안 갈고 닦은 손이 있고 그 손으로 쓴 내 의사가 있으니까. 오늘 오후 이설아가 전화를 걸어왔다. 공증 사무소에서 만나자고 했다. 안전 서류를 최종 확인하고 공증을 받아두면 마음이 편할 거라고 했다. 나는 강도윤과 상만 아저씨에게 미리 알렸다.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 온 것 같았다. 공증 사무소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강도윤이 차로 데려다 주었다. 상만 아저씨는 먼저 가서 대기하고 있기로 했다. 작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갔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다. 이설아가 먼저 와 있었다.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다. 미소가 어색하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선생님, 오늘로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어요. 공증인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이설아가 내게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다. 안전 서류 확인차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서류가 겹쳐서 나와 있었는데 뒤쪽에 다른 내용이 비쳐 보였다. 손으로 서류를 만져보니 확실했다. 두 장이 겹쳐 있었다. 위쪽은 안전 관련 서류였지만 아래쪽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후견인 동의서라는 제목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게 뭐죠? 내가 물었다. 이설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 그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 서류예요. 그녀가 서둘러 설명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그때 상만 아저씨가 들어왔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다. 강도윤도 뒤따라 들어왔다. 이설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무슨 일이세요? 이설아가 당황하며 물었다. 상만 아저씨가 봉투에서 등기 일지를 꺼냈다. 이설아 씨, 이것 좀 보세요. 선생 남편께서 보내신 등기들의 기록이에요. 이설아가 일지를 받아들고 들여다봤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강도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재단 회계 자료였다. 이설아와 송태주의 이름으로 나간 돈들의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상담료고, 이건 약품비고, 이건 관리비라고 되어 있네요. 강도윤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이설아가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건 말이죠. 정당한 서비스 대가예요. 저희가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는지 아세요? 밤낮 없이 전화 받고 병원 따라다니고 온갖 일을 다 해드리는데요. 돌봄 필요라는 말도 했다. 자신들도 사람이라서 적당한 보상은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서비스가 어렵다고 했다. 그때 송태주가 들어왔다. 이설아가 급하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다. 그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송태주가 큰 목소리로 물었다. 강도윤이 그에게도 같은 자료를 보여주었다. 약품비 명목으로 나간 돈들의 내역이었다. 실제 약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다. 이건 업계 관행이에요. 송태주가 변명했다.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해드리는 것도 서비스의 일환이고 그에 따른 위험 부담도 있거든요. 약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업계 사정이 어렵다는 말도 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식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의 변명이 길어질수록 더 화가 났다. 남편이 평생 쌓아온 선행을 이런 식으로 더럽히다니. 가방에서 붓과 한지를 꺼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며칠간 연습한 대로 손의 기억에 의존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선생님, 뭘 하시는 거예요? 이설아가 당황하며 물었다. 내 의사를 쓰는 겁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답했다. 붓끝이 한지 위에서 움직이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각서를 완성했다. 나 박연아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글을 쓰며 어떤 후견인도 필요하지 않고 내 재산과 의사결정은 오직 내가 한다는 내용이었다. 마지막에 또렷하게 말했다. 나의 의사, 나의 도장. 당신들이 말한 안전에서 나를 빼어. 붉은 도장을 꺼내 각서에 찍었다. 도장이 한지에 닿는 순간 뚜렷한 소리가 났다. 내 의지가 확정되는 소리였다. 이설아가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도 결국 혼자이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명확해요. 내가 대답했다. 혼자라서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송태주도 포기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연락드리지 않을게요.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공증인이 말했다. 어르신,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셨네요. 요즘 이런 일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요. 강도윤과 상만 아저씨가 박수를 쳤다. 정말 멋지셨어요, 선생님. 강도윤이 말했다. 스승님께서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후련했다. 드디어 진실을 밝혀냈고 남편의 명예도 지켰다. 비록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실망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저녁에 혼자 앉아 오늘 일을 되돌아봤다. 착한 얼굴의 설계도. 그것이 바로 이설아와 송태주가 가진 것이었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교묘한 방법.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내 눈이 흐려도 마음의 눈은 더욱 밝아졌으니까. 나의 의사, 나의 도장. 그것이면 충분했다. 오늘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날이다. 어제 공증사무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평생 해온 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리였다. 아침 일찍 은행에 갔다. 강도윤과 상만 아저씨가 함께했다.
재단 계좌의 관리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남편이 생전에 보내던 그곳들, 보육원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과 독거노인 지원센터로 자동 기부가 이어지도록 설정했다. 은행 직원이 설명해 주었다. 매월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고 연말에는 기부 내역이 정리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했다. 투명하고 깔끔한 시스템이었다. 이제 누구도 중간에서 돈을 빼돌릴 수 없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서 유언각서를 작성했다. 며칠 전 연습한 대로 눈을 감고 붓을 잡았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내 마음을 담아 써내려갔다. 재산은 사랑의 동선으로 흘러야 한다. 그 문장을 쓸 때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 남을 돕는 일에 살았던 그 사람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각서를 다 쓰고 나서 큰 소리로 낭독했다. 강도윤과 상만 아저씨가 증인이 되어 주었다. 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또렷하고 분명한 내 의지의 소리였다. 오후에는 경찰서에 갔다. 이설아와 송태주의 일을 신고하기 위해서였다. 강도윤이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모두 제출했다. 재단 회계 조작, 허위 상담료, 과다 약품비 청구 등의 내용이었다. 경찰관이 말했다. 요즘 이런 사건이 많이 늘고 있다고.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들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다른 피해자들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법적 처리는 이제 경찰에 맡겼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다. 사과를 받더라도 신뢰는 복원되지 않을 것이다. 배신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 저녁 무렵 마당에서 강도윤과 상만 아저씨와 함께 차를 마셨다. 마당 한쪽에 피어있는 국화꽃들이 아름다웠다. 노란 국화, 하얀 국화, 자주색 국화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났다. 이 꽃들을 나눠 가져가세요. 내가 말했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의 일을 할 수 있지요. 상만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강도윤도 국화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꺾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용기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됐어요. 앞으로도 스승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마당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남편의 추억, 동네의 변화, 앞으로의 계획들. 대화가 이어질수록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가 지고 나서 두 사람을 배웅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집이 예전보다 더 넓게 느껴졌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이제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자신이 있었으니까. 마지막 작품을 쓰기로 했다. 책상에 큰 한지를 펼치고 앉았다. 먹을 충분히 갈아서 진하게 만들었다. 붓도 가장 큰 것으로 골랐다.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마음을 비우고 손의 감각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한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빛. 그 한 글자였다. 붓끝이 한지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먹향이 퍼졌다. 진하고 깊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50년 넘게 맡아온 그 냄새가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첫 번째 획을 그었다. 세로로 길게 내려 그었다. 두 번째 획은 가로로, 세 번째 획은 또 세로로. 한 획 한 획이 완성될 때마다 빛이라는 글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지막 획을 그어내렸다. 빛자가 완성되는 순간 내 마음도 함께 완성되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붉은 도장을 꺼냈다. 빛자 옆에 정중하게 찍었다. 도장이 한지에 닿는 순간 뚜렷한 소리가 났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완성되는 소리였다. 눈을 떴다.
한지 위의 빗자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내 손으로 쓴 글자라는 것을, 내 마음이 담긴 글자라는 것을. 나는 눈이 멀었지만 길을 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길은 남편이 걸었던 길이고 내가 이어갈 길이다.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사랑한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다짐이었다. 불의와는 끝까지 싸우고 진실과 선량함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다짐. 먹향이 방 안에 가득했다. 그 냄새를 맡으며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제 진짜로 모든 것이 정리됐다. 남편의 뜻도 지켰고 내 의지도 확인했고 새로운 가족들도 만났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마당의 국화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당당했던 하루의 마무리로는 충분한 밤이었다. 내일부터는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누구도 속이지 않으며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